네,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디지털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보증권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박병창입니다. 여러분, 많은 곳에서 저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보증권 디지털TV에서 여러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빨리 참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좀 뒤늦게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매주 1회 여러분께 박병창의 증시톡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간 주식시장에 있었던 일들, 그 중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개별 종목의 정보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시황의 흐름이나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느냐, 또는 지금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좀 강세를 보여서 내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시간이라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분께 좀 나름 열심히 가져온 정보를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서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보증권 디지털TV를 좀 사랑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좀 입소문을 내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좋은 정보를 좀 얻을 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시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황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의 시황은요, 주요 지표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난주 지금 8월의 첫째 주에 수요일날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7월 말에는 미국에는 뜬금없이 뭐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지금 오히려 경기 회복에서 확장 얘기를 하다가 지금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테이퍼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심리 자체가 불안한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 신고 지수를 경신하는 그런 강세를 보이고, 또는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심리적 불안이 훨씬 더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미국이 7월 말일에 슈퍼 윅데이였죠. 어닝 시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기업 실적들이 다 발표됐어요.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고, 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쇼프라 그래가지고 급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호실적 나오고 좋은 지표가 나오더라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냐, 매도가 강해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이 8월에서 9월 사이에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말에 우리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요, 중국의 정책 불안으로 인해서 중화권 증시가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불안 요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시장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옴으로써 연준과 그리고 인프라 정책, 행정부의 인프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죠. 경기 둔화되고 있는 지표가 되고 있는데 연준이 긴축할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긴축이 오히려 더 늦어지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탄탄한 수급이죠. 개인들의 수급이 탄탄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면은 개인들의 지금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 가계부채를 가지고 뭘 했냐, 집 샀다, 투자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친화적인 쪽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탄탄한 자금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또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뭐 특히 학자분들이나 전체적인 장기의 경기를 연구하시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나중에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쪽의 양쪽의 지금 시각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간에 뭐든 간에 아무튼 지금
개인들이 탄탄하게 지급이 받쳐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이백 있죠. 우리는 이제 자사주 매수라고 하죠.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자사주 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7월까지 작년에 1.2배 정도의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볼 때는 2배 이상의 자사주 매수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주주 친화적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자사주 매수를 계속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거나 떨어질 때 하방을 견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좀 현재 소결론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 차트를 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진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을 제가 왜 차트를 좀 더 볼 수 있도록 좀 작게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은 물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역사적 신고지수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주에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지만 장대 양봉의 옆에 음봉 장구 하나 냈어요. 뭐 큰 움직임이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불안했다. 그건 이제 심리적 요인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보면요, 지금 현재 지금 신고 지수 근처에서 지금 일봉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주봉을 판단해 보더라도 지난주까지 보더라도 이 옆에 큰 양봉에 아주 작은 음봉 하나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걸 추세적으로 하락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기 가볼까요? 지난주까지? 지난주의 상황이 이 상황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불안을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경기 지표가 보이고 바이러스 확산되고 그렇지만 결과치는 차트이지 않습니까? 주가 시세가 결과치잖아요. 결과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 생각해 보시면 장대 양봉이 있었고요. 아랫골이 긴 양봉이 있었고 옆에 작은 음봉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 이제 다분히 보면은 이제 심리적 요인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주요 지표들을 항상 우리가 유심히 봐야겠죠. 근데 주요 지표들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미리 준비가 좀 안 돼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운송 지수를 먼저 보세요. 다우 운송 지수의 일봉을 보면요. 우리가 왜 그동안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좋지 않았고 시장이 그리고 좀 불안해했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맨날 다우 산업지수, 나스닥, 그리고 S&P 500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다우 운송지수예요. 다우 운송지수는 다우 산업지수의 전신이에요. 이게 지금 산업재의 그 경기 민감도를 대변하는 지수인데요. 다우 운송지수는 5월 10일 날 고점을 찍고 얘는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지금 하락 추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기 민감주가 이거와 연동하면서 계속해서 그동안 하락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 섹터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도 자동차도 경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정유화학, 철강, 조선, 기계 이쪽 있잖아요. 얘들이 그동안에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시가총액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그렇고 전 세계 시장에서 경기와 민감한 쪽 그리고 경기 지표 이런 쪽에서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많이 느낀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좀 불안한 심리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불안 심리를 느꼈었던 거는 뭐냐면 지난주에 상해종합지수를 보면 아시겠죠. 상해종합지수 지난주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해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엄청나게 폭락했어요. 이게 사실은요. 지난주 한 주만 보면요. 저점이 마이너스 9.42%입니다.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4.98%예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들이 왜 이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추후에 지금 이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전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꼭 보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금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주봉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일봉을 보겠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가서 1.7% 이상 2%에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시장이 흔들렸어요. 무슨 얘기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면 결국은 뭐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이론적으로는 다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이 올라가면 이제 긴축이 이제 곧 다가온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반대로 또 이것이 막 내려왔어요. 1.2% 아래로 막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니까 이제는 또 무슨 걱정을 하냐면 야 이게 무슨 경기 회복에서 확장이냐. 이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뜬금없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 이런 지표들은 항상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이 아닌 안정권으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일정한 박스권에.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저점이 1.12%인데 떨어졌다가 다시 반동 줬다 떨어졌다 요 사이에 있어요. 이것만 보시면은 안정권에 있는 겁니다. 안정화됐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계 환율에서 보면은 일단 달러인덱스가 중요하죠. 거기에 이제 연동을 많이 하니까 달러인덱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인덱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똑같이요. 얘 일봉을 보시면요. 달러인덱스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급등을 하면 달러인덱스가 급등을 하면은 아시아나 이머징 마켓이 위험해지는 구간이잖아요. 보시면 여러분 화면 보시다시피 작년에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려가 됐을 때 달러인덱스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 103포인트 레벨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상당 부분 급격하게 지금 이게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최저가 어디까지 갔냐면 89포인트 레벨까지 떨어졌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이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달러 약세가 된다는 것, 달러의 통화 가치 자체가 약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기축 통화의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돼? 이게 뭔가 이거 리스크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요. 또 반대로 이게 올라가면 상대의 통화 가치인 위안화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달러 강세가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약세가 되면은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뭔가 위험이 지금 닥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외환시장에서 먼저 감지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불안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원화가 달러 대비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수급적 측면에서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것 때문에 이거 역시도 안정권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올해 3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보면요. 일정한 박스권 안에 있었어요. 이게 이 박스권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일정 구간에서 환율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최근 들어서 1150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좀 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이 환율 플레이 때문에 뭐 우리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 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달러 대비 환율을 보면요. 아주 극명하게 우리 시장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것들이냐면 시장이 이 환율하고 아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역의 방향으로요. 화면 지금 여기 몇 개만 보시고 계시는데 좀 더 넓게 볼까요? 역의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 시장을 잘 보시면요. 작년에 2월, 3월에 폭락했죠. 우리 원화는 약세했죠. 올라갔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니까 약세이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장이 상승을 했죠. 시장이 상승하는 동안 원화는요, 이렇게 강세가 됐습니다. 거꾸로 올라간 거죠. 반대로 역의 방향으로. 그 다음에 올해 1월 11일 날 피크 치고, 이 환율은, 원화는 피크가 언제냐면 1월 4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환율이 원화가 약세 국면으로 전환되는 이 국면이 있었죠. 요 기간 동안 어땠어요? 우리 시장은 요 시간에 하락했어요. 그랬다가 또 다시 반등을 줬다가 지금 다시 또 하락하는 요런 구간이 좀 있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있는 게 아니냐. 또 사실은 오히려 외국인들 매도가 있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원화가 왜냐면 매도해서 달러로 바꿔서 나가면 달러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결론적으로 환율과 금리와 그리고 WTI 유가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데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것이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든지 아니면 특정하게 위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가 7월 내내 하락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걸 어디서 매도를 했냐? B차익 프로그램 매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매도를 했나 생각을 해보면 변동성이 점차로 좀 심화되는, 즉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걱정거리가 좀 많아졌어요. 그런 걱정거리가 많아지면은 시장의 자금들은 어디로 가죠? 소위 리스크 온에서 리스크 오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전자산으로 가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달러와 국채와 이런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식시장 안에 있는 자금이 어차피 밖으로 안 나가고 주식시장 안에서 움직인다면 글로벌 인덱스 자금들이 움직인다면 그들은 좀 더 안정한 것이 어디겠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안정적이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안정적이죠. 당연히 전 글로벌 자금은 이머징 마켓에서 변동성 우려로 인해서 선진 증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에는 자금의 유출이 발생이 됐고요. 그 자금의 유출에 가장 타겟이 된 것이 대형 코스피 200에 있는 대형주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삼성전자가 8월 들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반등을 하고 특히나 반도체 후반 기업인 소부장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차트를 우리나라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게 지금 위에 상단 부분에 좀 차트가 이렇게 좀 그려져 있는데 이거 조금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제 얼굴이라서 모르지만 아무튼 코스피 시장을 보면요. 이제 주봉, 월봉 이렇게 이제 화면을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제가 환율 말씀드렸다시피 환율하고 이게 역의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어요. 삼성전자 고점을 찍을 때. 그리고 나서 환율 워낙 약세가 되는 그 구간에서 떨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워낙 강세가 되는 구간에서 약간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이제 환율과 역의 방향하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지금 한 2개월 이상 떨어졌다가 또 한 1개월 반 올랐다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서 뭐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 우리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7월 들어서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7월 한 달 내내 하락했습니다. 이 코스피는요. 반면에 코스닥은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은 차트인데요. 7월 달에 코스닥은 우하향한 게 아니고요. 우하향한 게 아니고 변동성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단기적으로는 우상향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7월 달에는 시장 자체는 눌러져 있고 종목 상세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매도인 것이죠.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외국인들의 거래를 보면은 개인들이 7조 8천억 순매수, 외국인들이 5조 1천억 순매도, 기관들이 2조 7천억 순매도했는데요. 개인들이 5조 1천억 순매도를 했어요. 요 수치를 보세요. 이게 5조 1천억 순매도라는 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에 워낙에 뭐 시장의 유동성도 많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시장이 풍부한 자금이 있고 한 방에 막 거래가 막 하루에 지난 1월 달에는 42조 원의 거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유동성이 있어서 뭐 이 정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작년 12월 31일까지 수급을 지금 순매매입니다. 이거는 순매매를 띄워놓고 있는데 개인들이 47조 원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24조 원 순매도, 기관들이 25조 원 순매도했어요. 자, 작년 1년 동안 외국인들이 24조 원 매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작년에 그리고 올해만 삼성전자를 판 게 아니에요. 2019년도에도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삼성전자를 팔았고요. 계속해서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 규모가 24조 원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들으면 안 되겠군요. 안 되겠군요. 굉장히 많은 규모이죠. 그렇지만 24조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7월에만 다시 한번 갈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올해 7월 한 달 동안 전체가 24조 원의 매도가 있었는데 올해 한 달 동안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봤더니 5조 1천원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판 겁니다. 그 비율로 봤을 때 정말 많이 판 거죠. 근데 5조 1천억을 뭘 다 팔았자 프로그램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B차익 프로그램으로 팔았습니다. 지금 8월 달 들어서 지금 반등을 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이시죠? B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8월 3일 날 1,900억이 들어왔고요. 순매매입니다. 순매매. 그리고
8월 4일 지금 현재 녹음하고 있는 오늘 4,200억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4천억 팔고, 1,000억 팔고, 2,500억 팔고, 7천억 팔고. 이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대부분 어디였냐? 삼성전자였다는 거죠. 코스피 200에 쭉 팔지만 삼성전자에 거의 대부분 매도가 있었어요. 그러니 삼성전자가 호실적인 발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삼성전자에 또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눌림이 있었고 못 올라간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야흐로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뭐 소위 매수 1원칙, 2원칙, 3원칙 뭐 제 방송을 오랫동안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매수 3원칙의 1번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8월 3일 날 나왔습니다. 거래를 치르면서 양봉이 발생이 됐는데 자 이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요번에 올라온 게 소위 말하는 반도체 빅사이클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로 들어갔느냐, 정말 10만 전자를 향해서 갈 거냐, 아니면 이번에 얘네들이 올라온 게 순환적 흐름으로 일시적으로 올라온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보시면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워요. 일단 거래 증가하면서 양봉을 내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들의 뭐 비중이 아니고 숫자가 500만이 넘는다고 하죠. 거의 진짜 국민주가 돼서 거의 대부분 갖고 계시는데 이때 1월에 42조 원의 하루의 거래 대금이 되면서 상당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추세적으로 있는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수 자체를 보면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삼성전자 올라와서 지수 올라오는 건데 당연한 얘기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코스피 시장 얘기하다가 7월 내일이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 비차의 프로그램 매도를 했다. 자 여기서 다시 꺾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꺾어 올라가는 동안에 요 주역은 누구냐?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어떤 게 아쉽죠? 어떤 게 아쉬운 점은요. 지금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이 아래에 있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밑에 있는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세요. 이 거래량, 거래 대금이 올라갈 때는 줄어들면서 올라갔을 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승을 하는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이게 지금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죠.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준다는 얘기는요.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매도하는 사람들도 없을 수 있겠지만 매수하는 사람들도 없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초 분석에서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래량이 생기면서 올라갈 때 확실히 이제는 올라간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그게 좀 아쉽죠. 지금 삼성전자는 보세요. 아까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를 삼성전자에 대입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괜찮죠. 왜요? 삼성전자는 거래량이 생기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 거래량도 좀 아쉽죠. 왜냐하면 과거의 거래량 비해서 아주 많이 증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냐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뭐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요걸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데이터 디펜던트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설명을 할 때 정적인 이유, 심리적인 이유를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게 좀 작용을 좀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총수 관련한 루머들이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좀 터닝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7월 달에 고정 D램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좀 기대감이 더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는 컨센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그냥 기대이고요. 또는 3분기에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거를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나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있었고 지난달에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내려오는 동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낮추고 특히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날 다음날 곧바로 반동을 줬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우리 뒤통수를 치는 날이 굉장히 많죠.
여하튼 간에 지금 얘들이 다시 반등을 하는 것은 우리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시가총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 우리 흔히들 생각하는 방법이 우리가 추론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일단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들이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순환매다라고 얘기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순환매라고 얘기를 하느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사적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상황이 지수도 신고가를 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 지수 내고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반도체 섹터가. 그런데 얘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냥 전고점 돌파가 아니고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계속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동안 미국의 고종 디램의 대표 종목,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근데 얘들의 대표 종목이 뭡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얘는 차트가 어땠냐? 이거 보세요. 얘는 내리 하락했습니다. 4월에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 하락을 했어요. 즉 지수도 신고 지수고 반도체 지수 섹터도 신고 지수인데 얘는 계속 내리 하락을 했어요.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대표적인 반도체가 뭐 있죠? 인텔이 있죠, 인텔. 인텔을 보세요. 얘는 더 험악하죠? 얘는 더 빠졌어요, 얘는요. 이렇게 반도체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다른 섹터들은 돌아가면서 시운가를 내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계속해서 그동안에 빠지면서 4월서부터 무려 3개월 동안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 얘들도 이제 반등할 때쯤 되지 않았나라는 논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일봉을 보면 소위 말하는 삼중고점 또는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지금 하락을 해서 하락 추세에서 지금 약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랐던 것이 삼성전자가 오르기 때문에 얘가 오르는 거야. 이렇게 해석도 월가에서 거꾸로 그렇게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오르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하냐면 보세요. 지금 이게 주봉이란 말이에요. 주봉상으로 볼 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우리가 흔히 여러분 종목 매매할 때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이 올라오는 폭의 전체를 하나의 양봉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거래를 하죠. 이만큼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올라온 폭에 요거보다 약간 위겠죠. 요 양봉이 있으니까요. 올라온 폭에 하단에 보면 뭐 피보나치 수율도 얘기하고 뭐 30% 얘기하고 50% 얘기하고 뭐 각기 뭐 다르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딱 부러지는 건 아니지만 얘가 올라온 폭의 한 50% 하단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하단 부분이 한 이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왔으니 여기서는 이제 중요합니다. 굉장히 만일 여기서 이쯤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제지하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제지하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밑으로 속절로 추락한다. 그러면 이 섹터는 진짜 맛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반등을 주거든요. 이제부터 더 중요한 거예요. 얘가 반등을 주었는데 이 반등을 주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하락한 거잖아요. 이만큼이 하락이잖아요. 이 하락이 위에 보면 여기 지금 85불인데요. 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밑으로 추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반기 내내 반도체 없는 거죠. 얘네들은요. 그것도 반도체 중에서도 고정 디램을 제조하는 생산 기업들 얘네들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얘네들이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삼성전자를 왜 비교를 하냐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글로벌 반도체 고정 플래시 메모리와 고정 디램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동안에 많이 빠졌는데 지금 시장은 차익 실현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자 많이 쉬어가지고 이제 소위 우리 기관 투자가들도 빈집털이 많이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서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즉 순환매 차원에서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논리로 설명하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얘도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정시적인 부분 중, 그러니까 총수 관련해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섹터의 순환매의 부분, 이 세 가지의 이론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이론들 중에서 각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뭐가 더 신뢰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후자를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죠. 요번에 올라가서 신고가 내고 9만 원 돌파하고 10만 원 향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그런 이제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으니 좀 더 얘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요 말씀 드리려고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죠? 당연히 지수가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에 지금 관건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최근에 있었던 것은 미국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견조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만 불안하다. 지표들 별 큰 문제 없었다. 심플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왜? 외국인들이 팔아서. 뭘로 팔았냐?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로. 그 비차이 프로그램을 뭘 팔았냐? 삼성전자를.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해서 지수는 올라오고 있어요. 지수는 올라오는데 삼성전자 올라오니까 나머지들은 또 약해. 그래서 아주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은 좀 아니야. 그럼 나는 어디서 좀 봐야 되느냐? 삼성전자를 보시되 삼성전자 후방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다. 여기서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요즘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좀 전에 제가 우리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했다라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의 이머징 마켓 자금 흐름인데요. 여기 보면 신흥국의 에쿼티 누적 자금 유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머징 마켓에 MSCI 움직임이 있는데 밑으로 빠지고 있죠. 특히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입이라는 건 이제 외국인들이 산다는 얘기죠. 그 시장을 사서 지금 정체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과 대만을 잘 보세요. 한국과 대만을 보면 대만의 파란색이고 우리가 한국의 짙은 파랑, 옅은 파란색인데요. 이들이 언제부터 팔았느냐?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판 게 아니고 그 전부터 팔기 시작을 해서 있다가 팬데믹 바로 직전부터 팔기 시작해서 급격하게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언제 샀느냐? 작년 말 11, 12, 올해 1월까지 샀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우리나라가 신고수를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이 표를 보면서 MSCI 인머지 마켓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요것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요 표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대만은 같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주 위주로 시가총액 위주로 상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판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실적이 좋든 하이닉스 실적이 좋든 간에 그냥 같이 파는 거죠. TSMC도 같이 팔아버리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매도가 있다.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이제부터 굉장히 관건이라는 데이터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서 우리 시장을 굉장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화면을 보세요. 이 옆에 거는 뭐 시간상 그냥 섹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6월 넷째 주에, 7월 셋째 주에, 7월 넷째 주에 향후의 실적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한국이거든요. 올해 2021년 1Q예요, 이게. 근데 2Q에 증가하죠. 3Q에 대폭 증가하죠. 4Q에 줄어드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뭐 FM 가이드나 아니면 이제 애널리스트의 실적 컨센서스의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하고요. 미국의 실적 컨센서스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미국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EQ가 피크가 아니냐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보시면요. 2021년 EQ의 7월 넷째 주의 실적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3Q에 되면 어떻게 돼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4Q에 오르고 5Q 내년에 오르고 이렇게 미국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거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우리는 3Q가 피크고 미국은 2Q가 피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자꾸 지금 경기 둔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의 PMI 지표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중국의 PMI 지표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기업 실적이 좋게 나와도 이거 피크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불안감이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만약에 이 흐름을 본다면 어떻게 벌어지겠어요? 주춤 박스권으로 있다가 다시 3분기 말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기업의 실적이 연동하면서 그것을 당겨서 미래 실적을 당겨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보다 3분기가 더 좋대요.
삼성전자도 3분기가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움직여야 됩니까? 지금 좋아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반영하면서 올라가서 이제 오히려 거꾸로 3분기 말 지나가면서 우리 시장은 다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4분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뭐죠?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똑같이 이런 그림을 그렸으면 그러면 여름이 지나고 시장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뭐 테이퍼는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탄탄하게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무너지지 않은 속에서 우리 혼자 무너지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의 시황을 그다지 불안하지 않게 보거나 또는 피크를 3분기에 되면서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위에 상승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시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자, 이런 시황이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운송지수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단기 추세 하락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가 할 수 있습니까? 경기 사이클이나 산업 사이클에 연동하는 섹터는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 구간에서는 대형주가 약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를 뭐 하루 이틀 더 사긴 했지만 연속적으로 더 살 수 있느냐? 이건 우리 아직까지 미지수지 않습니까? 우린 기대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외국인들이 다시 살 수 있으려면 그러면 환율이 정말 우리나라 환율이 좋아서 우리나라 환율이 좋다는 건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거나 아니면 글로벌리 만약에 악재가 있는 그런 악재들이 해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글로벌리 지금 악재가 있는 게 가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악재는 뭐예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확연하게 줄면서 안정감이 됐을 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구간이 되면서 대운주가 오르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처럼 단기간으로 제가 일주일마다 이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막 강세가 막 급격하게 우리 시장을 산다든지 이런 구간은 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파는 구간에서 대문주가 약세이고 상대적으로 중견그룹주나 후방 벤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기 사이클과 산업 사이클에 연동하는 섹터에서 거래를 한다면 맨 위에 있는 1등주들, 대형주 이쪽에서 거래하는 것보다는 그 바로 뒤에 있는 중견그룹주나 후방의 벤더 기업들을 즉 반도체를 한다면 그 뒤에 있는 자동차를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경기 사이클이나 산업 사이클이 여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은 어떻든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이나 생각을 해보면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및 정책에 의한 테마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정책 테마가 있고요. 인물 테마가 아니고요. 정책 테마가 있고요. ESG 그리고 메타버스 또 중국의 정책 변화 등에 대한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테마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걱정스럽고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산업 사이클이나 경기 사이클에 연동하면서 기업이 이익을 보고서 투자하는 투자자야.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뭐 굶고 있어야 되나? 이걸 고통스럽게 참아야 되나? 난 이거 어떻게 거래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고민이 생기는 분들 또 반대로 테마가 막 움직이지만 내가 테마 종목을 가지고 테마만 종목 가지고 막 이거 가지고 거래하기가 이게 쉽지 않다 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뭐 이 방송은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오늘은 메타버스가 가장 강합니다. 엄청 강해요. 메타버스가 좀 쉬었거든요. 그동안에. 지금 코세스, 옵티시스, 덱스터 이런 21%, 28% 이렇게 지금 자이언트 스텝도 많이 조정 보였죠. 오늘 12% 상승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늘 메타버스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좀 강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테마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테마하고 산업 사이클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산업 사이클에 연동하는 것들은 3개월, 6개월 동안 그 흐름을 갖고 사이클링함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테마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그렇게 어떤 주기를 갖고 움직이기보다는 뉴스나 정책이 나오면 그 시기에 바짝 움직였다가 또 금방 내려오고 이래요. 그래서 매매가 굉장히 빨라야 되고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추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뒷북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증권사 직원들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 투자들이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 눈에 나는 전기 관련 주도를 난 가지고 있어. 자동차를 갖고 있어. 자동차도 실적 굉장히 좋다면서요. 근데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맨날 이거 뭐 유튜브 방송을 보거나 화면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저쪽에 테마 메타버스 엄청 좋고 ESG 환경 관련 좋고 이런 쪽은 계속 좋대. 중국 전체 정책 변화라는 게 어떤 걸 예를 들냐면요. 중국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비료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어요. 비료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비료주들이 엄청 올랐어요. 저쪽을 쳐다보니 나도 저걸 하고 싶은데 자신은 없고 난 내 거는 맨날 이대로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요인. 그 8월의 투자 아이디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걸 권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구간별 매매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성장주냐 가치주냐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느냐 말 지금 아무도 안 합니다. 이런 얘기 한동안 떠들었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또 경기 민감주 수출주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수 소비주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올 봄에 엄청 떠들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죠. 또 언택트냐 컨택트냐 엄청 떠들었는데 이것도 얘기 안 하죠. 지금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막 확산돼 가지고 엄청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야 요번에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고 제2의 팬데믹이 되면은 언택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언택트 사야 이런 말 합니까 지금? 여러분 방송 보세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지금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구조적 성장주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구조적 성장주의 특징은 뭐냐면 사회가 변하는데 쫓아가는 그런 이제 성장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하나그룹, SK그룹. 하나그룹은 옛날에 화학그룹이었죠. 화학주 또는 방산주였죠. 기업 자체가. 지금은 하나그룹 뭐라 그래요? 환경그룹이라고 합니다. 환경주가 환경 대세인 그런 그룹이라고 그러죠. SK는요. SK 예전에 뭐였습니다. SK도 정유가 있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었고 이런 굴뚝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바이오주 그리고 환경주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심지어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포스코를 철강주로 부르지 말아다오. 이제 우리는 2차 전지의 소재 업종으로 불러다오.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심지어 GS나 뭐 이런 기업들도요.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게 표현 쓰면 안 되겠네요. 뭐죠? 그 제약바이오에 있는 그런 기업을 인수한다, M&A 한다 이런 뉴스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룹들, 움직이는 주식들을 우리는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지금의 좀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물론 오늘 지금 오르고 있지만 7월 내내 좀 조정을 보였잖아요. 8월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럴 개연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 보유 종목의 리밸런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종목이 10종목이 있는데 10종목을 그냥 빠져도 들고 있고 올라가도 들고 있고가 아니고 또는 빠지면 손절매하고 또는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이게 아니고 빠졌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은 더 많이 사고 어떤 종목은 빨리 쳐내고 또는 10개가 있었는데 세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런 걸 해야지만 그 다음에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주식 투자에서 그런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의 투자 아이디어는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최근 업종과 테마 이런 거 다음 주에 한번 하고요. 주요 이슈 몇 가지를 오늘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걸 좀 말씀드려볼게요. 요즘에 나온 뉴스들을 제가 캡처를 몇 개 했습니다. 중국이 좀 이상해요, 요즘에요. 요 제목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만 다 캡처한 겁니다. 중국 당국, 알리바바, 텐센트 등 25개 빅테크의 CEO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 잘못한 거 시정하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요 내용들을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얘들이 뭘 잘못했죠? 뭘 잘못했을까? 아마 간 사람들도 정부 당국에서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니네 잘못했지 시정해. 뭘 잘못했지? 자기들끼리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 이런 거겠죠. 중국의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것에서 좀 벗어났거나 아니 그들의 테두리 밖에서 벗어나는 것들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중국 비료업계에서 당국 압박에 내수 충족에 의해 수출 중단한다. 좀 전에 말씀드린. 또 중국이 8월 1일부터
수출 증치세 환급 2차를 폐지한다. 여기 밑에 포스코 동국제약 수혜 이런 거 제가 지웠어야 되는데 여기 요거요. 증치세 뭐죠? 환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증대를 위해서 이거 폐지한다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는 무슨 얘기 나왔냐면요. 게임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 그러면서 이거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요. 이런 정책이 나오면 다 폭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런 와중에 드디어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제조업 PMI가 50.4로 17개월 만에 최저로 나왔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죠? 화면에 보시면 진짜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0.4. 지금 보시면 51, 52 이 근처에 계속 있었는데 지금 50.4까지 떨어졌어요.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왜 이러는 거예요? IMF에서는 중국의 GDP 성장률을 8.4%에서 8.1%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럴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꾸 카드를 꺼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죠. 세계 공장 중국 제조업 지표 1년 만에 최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중국의 또 뉴스는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나 리스크로 인해서 중국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로 인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선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규제 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놨어요. 변동성 확대, 기회 포착, 물음표 이렇게 써놨거든요. 지금 중국은 분명히 변화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입사해서 증권맨으로 있으면서 중국의 변화를 두 차례 봤습니다. 한 차례는 뭐였냐면 중국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시장과 산업 섹터의 변화가 생긴 것을 한번 경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시장의 일부 시장 개방을 하면서 중국의 변화를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는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 거 보면 미중 무역 분쟁, 미중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 그렇게 그냥 단순히 얘기하기에는 너무 자국의 기업들을 지금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 다음 조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조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중국의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중국의 정책 뉴스 플로우를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왜 중국이 우리 시장에 섹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미국은 중국의 빅테크가 빠지는 동안 미국의 빅테크들은 오히려 반대로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죠. 시장도 영향을 받았죠. 중국이 폭락하는 그날 우리 시장은 크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이게 철강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우리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맞춰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변동성 확대가 됐다는 것은 반면에 중국 시장 내부 또는 중국의 정책에 의해서 어떤 섹터에 수혜를 입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에서 중국을 계속 정책을 봐야 된다. 이게 한 가지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뉴스들을 많이 하죠. 컨텐츠 플러스 플랫폼. 이게 굉장히 지금 당분간은 수익을 많이 주거나 또는 앞으로 향후 꽤 오랜 동안 시장이 이슈가 될 거라고 합니다. 플랫폼과 협업 중인 국내 컨텐츠 기업 현황. 이 뒤에 자료들이나 이런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표는 신금투에서 나온 표를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이브, 방탄소년단이 있잖아요. 얘는 네이버하고 지분 교환했습니다. CJLM은 얘는 자회사 티빙에 네이버가 투자를 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얘는 네이버, 넷플릭스가 지분을 참여했습니다. SM은 지금 이제 매각 대상으로 나왔죠. 그래서 어디가 매각 이제 살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거 좀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J컨텐터리, 이건 텐센트에서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DLC 미디어, 얘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지분을 참여했습니다. 덱스터, 오늘 덱스터 폭등했죠. 20몇 % 뜨고 있습니다. 얘는 넷플릭스와 2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거 외국 기업도 그래 똑같아요. 미국의 기업들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플랫폼이 좋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엄청나게 많이 떴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의 플랫폼이라는 게 뭡니까? 플랫폼 안에 컨텐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 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컨텐츠 업들은 되게 영세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가총액도 낮고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들의 결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여러분 쭉 많이 들으셨으니까 최근의 뉴스만 말씀드리면 삼성도 K 메타버스 연합군에 이제 합류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소위 말하는 AR, VR이 아닌 확장형이라는 XR 기기, 하드웨어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하면서 뭐 종목들을 나왔는데, 뭐 종목을 여러분께 저는 관심 종목 말씀하는 이 방송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쪽이 가장 강합니다. 최근에 가장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에서는 이거 신문 기사인데요. 요건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를 읽어드리지 않을 거고요. 얼라이언스에 새로 합류한 기업은 어디냐? 삼성전자, 신한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SM 엔터테인먼트, 메가스타디 교육, 제일기계 이노이션,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여기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데서 가장 가까움을 받는 데는 어디냐면 자이언트 스텝, 굉장히 셌죠. 벤타 VR, 바이브 컴퍼니 이거 세죠. 애니펜, 파노비전, 프론티스, 레티널 얘네들도 계속해서 가까움을 받고 있고요. 원래 창립 멤버는 어디냐? 현대차, 네이버랩스, 카카오엔터, SKT, KT, LG지오플러스, CJNM, 맥스트, 버넥트, 그다음 라운텍이에요. 이 맥스트가 요번에 상장한 거잖아요. 초대박 났죠.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꽤 오랫동안 끌고 갈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다음에 요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저 나름대로 쓴 거예요. 누구 이거 자료가 아니고요. 저 혼자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95년 12월에 인턴하고 96년도에 입사를 해서 이 전에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나서 외환위기 곧바로 맞았습니다. 외환위기 맞고 나서 97년 12월에 디폴트 선언하고 외환위기 맞고 나서 외환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면서 나온 게 IT예요. IT 버블이에요. IT 버블 생기고 나서 IT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그로부터 10년이 있었지만 그 시기에 우리가 IT 버블 붕괴라고 하는 나쁜 표현만 쓰지만 IT의 대세라는 IT 버블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처음 생긴 게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터넷의 태동식이었습니다. 이때가 태동식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08년도에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이즈 모기존 사태가 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서 또 한 10년 동안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거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이때는 인터넷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때 새로 나온 게 미국의 빵이 나온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페이스북, 인터넷 기반이잖아요. 애플, 휴대폰, 아이폰, 무선 통신과 인터넷 기반에 다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는 뭐 구글,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도에 IT 버블이 없었으면 이런 게 있었겠냐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산업이 생기고 그런 기업들이 부흥시가 됐고 빵이라는 게 나오고 마가라는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12년 지나서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폭락했다가 또 다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올라왔어요. 이제 그럼 뭐가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테슬라의 전기차? 사실은 전기차라는 섹터이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는 ESG에 들어가는, 인바이러먼트에 들어가는 게 전기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소차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력, 태양력 얘네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바이든 대통령 되면서 계속 오르고 그랬잖아요. 얘네들 전부 다가 ESG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쪽이 한 축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화면 보여드리는 인터넷 시대에서 인터넷 기반의 산업이 부흥한 시기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시대가 만약에 된다면 그 시대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택트와 컨택트가 합성된 시대, 이게 메타버스잖아요. 제가 이제 표를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종식이 돼요. 그럼 우리는 컨택트로 이제 언택트 시대는 끝나고 이제 컨택트 시대로 돌아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정말 컨택트 시대로 이제 돌아갈까요? 이제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시키면서 바이러스가 그러면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언택트 기반 안에서 컨택트가 들어오는 이런 시기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내 아바타에 가서 옷을 입어보고 옷 산다. 이거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우리 지금 뭐 배민에 들어가서 음식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럼 내 아바타가 들어가서 어디 좋은 식당에 들어가서 그 식당에서 음식 다 골라보고 그 음식들도 이런 텍스트나 글 이미지가 아닌 실제로 정말 가상 체험을 하면서 있는 것처럼 해서 내가 또 고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언택트 안으로 컨택트 우리 실제 상황이 들어오는 시대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변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가 많이 되죠. 그럼 우리 주식 투자라는 건 미래의 성장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지 그냥 누구의 기대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런 게 나타나고 있고 저는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주식 투자의 수익률에선 돈이 가는 곳에 수익률이 있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ESG 펀드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돈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메타버스는요. 우리 어떤 분들은 메타버스는 사기다. 메타버스 언제 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테슬라는 언제나 사기라고 우리 얘기 안 했나요? 지금 미국의 메타버스 ETF가 만들어졌고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그 돈이 가고 있으면 거기에 기업들의 이제 얘네들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의 입장에서 구조적 성장의 입장에서 이런 쪽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ISA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권사 직원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요. 요즘 뉴스가 이런 뉴스가 나와요. 재테크하려면 지금 당장 가입해라. 뭘? ISA를. 그리고 MZ세대는 G투자하는 이들 세대에 지금 IS가 꽂혔다. 엄청나게 많이 이걸 지금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전에 IS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세제 혜택이 있고, 그리고 2천만 원씩 할 수 있고, 그리고 2023년부터 우린 주식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비과세로 들어가 있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내가 뭐 10억, 20억씩 하는 사람들도 절세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지만 보통의 셀러리맨이고 그리고 2030대의 젊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는 금액이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이내에 보통 이렇게 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걸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입사해서 26년 동안 봤을 때 소위 절세형 상품 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이 나오는 게 과거에 좀 몇 차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상품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상품이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 상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상품들은 우리가 가입해가지고 절세하고 이용을 해야겠죠. 근데 저 귀찮아서 안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다. 그 중에 2천만 원 IS 상품에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거 전 금융사의 하나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재테크를 하는 입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이게 아주 빠르게 몇 분이면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교보증권의 각 지점에 그냥 전화를 하시든지 하셔서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직원이 얘기해 준다고 하면 바로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갖고 꼭 가입하셔갖고 좋은 상품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제가 준비해온 게 이런 것까지 준비해왔는데 한번 해야 되나요? 오늘 첫날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너무 길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방송 기념으로 이걸 꼭 읽어드렸으면 해서 적어왔습니다. 제 사무실 옆에 붙어있는, 제 모니터 옆에 붙어있는 글인데요. 주식 투자. 우리 직원들도, 증권사 직원들도, 후배 직원들은 꼭 이걸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확실한 것이 없는 불확실함에도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이며 결정은 확률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문제이다. 결정의 결과를 평가해야 하는 것은 지속적 투자 성공과 롱런하기 위한 작업이다. 주식 투자란 세상사를 읽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세상을 복잡한 금융 기법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상식과 조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 순수한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선행적으로 담아야 됩니다.
시세의 출발은 작은 변에서부터 시작됨을 인지하되 세상의 변화를 큰 줄기와 잔파도로 분명히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을 혼동하지 말아야 되며 특히 나쁜 기업을 좋은 주식으로 포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하되 누구의 관점에 맞을지는 모르는 것이므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투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마지막에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중간에 약간 좀 버벅대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세련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길게 상황하지 않고 그냥 핵심만 얘기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